어머니, 수술 전에 도장부터 찍어주세요. 수술을 코앞에 둔 팔순 어머니의 침대맡에서 아들은 걱정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감도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차가운 메스를 받아내는 그 시각, 두바이 해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죠. 여보, 이제 상속만 정리하면 끝이야. 드디어 우리 인생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받아든 건 상속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박살낼 독배였다는 것을요. 이제 팔순 어머니의 가장 냉정하고 완벽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아들 부부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특실 병실에는 희미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리고 수액이 투명한 관을 타고 팔목 혈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어요. 80살의 몸은 이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2달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손등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핏줄이 선명하게 비쳤죠.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생존율은 30%, 고령이라 마취 과정에서도 위험하다고요. 수술이 성공해도 회복 기간이 길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정혜는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자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어요. 협탁 위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혜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나 봐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이었죠.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죠. 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식당이 잘 되면서 작은 반찬 공장을 차렸고 그게 커져서 지금의 중견식품 회사가 됐습니다. 재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200명 넘는 회사를 키워냈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들어 배경화면을 봤어요. 7살 때 아들 사진이었죠. 앞니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일 수술 들어가면 오겠지? 밤 근무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들어왔을 때 정혜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응, 했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간호사는 정혜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래, 곧 오겠지. 애 아빠 닮아서 길 찾는 건 좀 느린데 효자거든. 우리 아들. 정혜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회사 지분 이전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과 도장이 전부 정리돼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어요. 애들한테 짐은 안 되게 해야지. 정혜는 서류 봉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들에게는 전부 다 해줬어요. 외국 유학 보낼 때도, 사업 자금 대줄 때도, 강남에 아파트 사줄 때도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며느리 성형외과 개업 자금까지 됐죠.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술만 잘 끝나면 애 얼굴 보면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싶은데 마지막 소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정혜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30%의 확률, 10명 중 3명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죠. 무섭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남편 보내던 날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날도 이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내일 아침이 되기를, 수술이 성공하기를, 다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정혜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있으면 손이라도 잡아줄 텐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어머니, 아들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왔구나, 애들아.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손에는 화려한 꽃바구니가, 며느리 민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올 줄 알았어.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죠. 도훈은 꽃바구니를 협탁 위에 올려놓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면서요? 응, 그렇대. 나이가 문제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꼭 괜찮으실 거예요. 민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도훈이 병실을 둘러보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다 있어. 너희가 온 게 제일 좋은 거지. 민지가 가방을 병실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까만색 명품 가방이었는데 안에서 두툼한 봉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병원 오는 길에 성당에 들러서 기도드리고 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정혜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창밖에서 계속 들렸죠. 어머니, 저희가 병원비 같은 거 걱정 마세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 마라.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후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잠깐 복도에 나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올게요. 그래, 그러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정혜는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술이 덜 무서웠죠. 그때 의자 위에 올려진 민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끝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두바이는 가야지.
환불 수수료가 얼만데?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어머니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도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면 돼. 어차피 수술 시간 오래 걸린다며?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리조트 예약도 취소하면 돈 날리는 거야. 300만 원이나 했다고. 알았어, 가자. 어머니 수술 결과는 나중에 전화로 듣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의자로 다가가 민지의 가방 속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행기 항공권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출발지는 인천공항, 도착지는 두바이. 그리고 출발 날짜가 내일 오전 9시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항공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 7시가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면 아들 부부는 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 시간이었죠. 정혜는 항공권 밑에 깔린 서류들을 봤습니다. 리조트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7박 8일 일정이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정혜는 항공권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들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와줬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꽃바구니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건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을 뿐이었죠. 내일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는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게 체감이 됐어요. 눈물이 정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도훈과 민지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는 자는 척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민지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가 봐. 피곤하신가 보네. 도훈이 작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조용히 나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되지. 응, 그래. 가방 챙기고.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며 불을 끄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다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와주긴 왔구나 했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 밤새도록 병실을 채웠습니다. 문득 3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췌장암 2기 진단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저 멀리 자판기 앞에서 도훈과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었죠. 이기면 생각보다 빠르겠네. 상속세만 잘 피하면 우리 인생 편해진다. 두 사람이 웃으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때도 정혜는 애써 외면했었어요. 설마 했죠.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겠거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진심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 3달 동안 아들 부부는 자주 찾아왔어요. 병원도 데려다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걱정하는 표정도 지었죠. 하지만 문득문득 들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회사 지분 이전 절차 알아봐야겠어. 정혜는 그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진짜 걱정해 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오늘 두바이 항공권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석 달 동안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걸요. 정혜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임 실장의 번호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임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 실장, 내일 수술 끝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내일 수술 끝나면 내가 사망했다고 애들한테 알리세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내 마지막 시험이에요. 애들이 진짜 슬퍼할지, 재산 없어지는 게 슬플지 보고 싶어요. 임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요? 정혜가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두바이 여행 가는 게 자식이에요? 부탁이에요, 임 실장.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정혜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미련 없어요. 석 달 동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간호사가 수술 전 마지막 체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혈압 측정할게요. 혈압계가 팔을 조이는 느낌이 묵직했죠.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비가 그치긴 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훈과 민지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주무시긴 했어요? 도훈이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좀 잤어. 다행이다. 오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민지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정혜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훈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대신할 수 있게 위임장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정혜는 서류철을 바라봤어요. 표지에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민지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칼럼이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미리 준비한대요.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래요. 정혜는 화면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니들 말이 맞네. 도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도 필요해요. 정혜는 협탁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있어. 꺼내봐. 도훈이 서랍을 열고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빨간 벨벳 천으로 쌓인 케이스였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셨네요. 응, 미리 정리해뒀지. 민지가 서류를 펼쳐 정혜 앞에 놓았습니다. 위임장, 동의서, 각종 이전 서류들이었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혜는 서류를 하나씩 받습니다. 부동산 처분 권한, 계좌 관리 권한, 회사 지분 이전 동의서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어요. 다 니들 앞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어머님. 그래야 세금 문제도 없고요. 정혜는 볼펜을 받아들고 서류 첫 장에 이름을 적었어요. 윤정혜,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혔죠. 정혜는 묵묵히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도훈과 민지는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도훈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류철에 넣었어요. 이제 안심하시고 수술에만 집중하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혜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윤정혜님, 수술 준비 시작할게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훈과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끝나면 바로 올게요. 응, 그래.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정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링거를 새로 꽂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회장님, 긴장되시죠? 젊은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침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훈과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파이팅이에요. 민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침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기 직전 정혜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도훈과 민지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안도의 미소였죠.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정혜님, 잠깐 아프실 수 있어요.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링거줄에 마취제가 주입됐어요. 19, 8.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는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로비. 도훈과 민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도훈이 서류철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면 되는 거지? 민지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응, 비행기가 11시니까 여유 있어. 수술은 얼마나 걸린대? 대여섯 시간. 어차피 우린 못 봐. 도훈이 휴대폰을 꺼내 두바이 호텔 사진을 봤습니다. 일주일 푹 쉬다 오자. 그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맞아. 이제 우리 인생이야. 민지가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수술실 위층, 빈 대기실. 임 실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도훈과 민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턱선에 힘이 들어갔죠. 회장님,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법무팀 직원이었죠. 네, 저예요. 준비는 다 됐죠? 회장님 지시대로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만 켜져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시험.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도훈과 민지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가방 어때? 두바이 가서 쓰려고. 민지가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사. 어머님 위임장 받아뒀으니까 이제 계좌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걱정 없어.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임 실장이었어요. 여보세요? 도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임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수술 중에 임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지가 눈치채고 도훈의 팔을 잡았죠. 뭐래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응급소생술을 했지만 임 실장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항 안내 방송 소리만 멀리서 들렸죠. 민지가 도훈의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임 실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막 나오셨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30분 전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1시간 동안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민지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훈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럴 수가.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죠. 어떻게? 민지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도훈은 시계를 봤어요. 탑승 시간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지금 가봤자. 도훈이 말을 흐렸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도훈이 턱을 만졌어요. 장례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해도 되잖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해 주겠지. 우리 해외 나간 거 알잖아. 도훈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임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외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네. 임 실장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때 장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어머님이, 임 실장님이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해 주세요. 저희 돌아가면 정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임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훈과 민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민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수술 리스크 있다고 했잖아. 도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위임장도 받아뒀고. 맞아. 민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제 상속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응. 법무사랑 세무사 알아봐야겠어. 도훈이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먼저 처분하고 회사 지분은 일단 여행 다녀와서 생각하자.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탑승 시간이야. 가자.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민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대야.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벨트를 맸어요. 같은 시각 병원 빈 회의실. 임 실장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도훈과의 통화 녹음이 저장된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죠. 문이 열리며 회사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네. 임 실장이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질문했어요. 회장님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임 실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임장 취소 절차는? 이미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의식 돌아오시면 바로 진행 가능해요. 기부 쪽은? 장학재단 설립 서류도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뜻대로요. 임 실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작게 보였어요.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네. 어머니 수술하는데 여행을 가다니. 임 실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네, 걱정 마세요.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법무팀장이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임 실장은 책상 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위임장 취소 신청서, 재산 기부 동의서, 장학재단 설립 신청서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회장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복실로 갔어요. 회복실 문을 열자 정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각종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임 실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혜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암 조직을 전부 제거했어요.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임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 실장은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도훈과 민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감쌌죠. 민지가 선글라스를 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텔은 부르즈 할리파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였어요.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죠.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내다보며 도훈이 미니바에서 꺼낸 샴페인을 따라 건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민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재산이 100억 정도니까 상속세는 30억쯤 나오겠네. 강남 아파트 팔면 되지. 시세가 30억 넘잖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먼저 처분할지, 회사 지분은 언제 정리할지,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지요. 같은 시각 서울. 병원 특실 병실에서 정혜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희미하게 보이고 링거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임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임 실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물 좀 주세요. 임 실장이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갖다 댔어요. 정혜는 물을 조금 마시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네,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정혜가 눈을 감았어요. 애들은? 임 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에 갔습니다. 정혜의 눈이 다시 떠졌어요. 역시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망 통보를 했을 때 장례는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미련 없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죠? 네, 회장님. 위임장 취소 서류, 기부 동의서 전부 준비했습니다. 잘했어요. 정혜가 임 실장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임 실장.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먼 곳, 두바이에서는 도훈과 민지가 밤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한국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정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어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임 실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통화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먼저 임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가봤자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장례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해도 되잖아. 병원에서 보관해주겠지.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죠. 임 실장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공항에서 상속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임 실장은 정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정혜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법무사는 언제 오나요? 내일 오전에 오기로 했습니다. 위임장 취소부터 해요. 그 다음에 유언장 작성하고요. 임 실장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처를 펼쳐 보였어요. 기부 관련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장학재단, 의료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까지요. 정혜가 서류를 넘겨보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계획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센터 운영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잘했어요. 정혜가 임 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놀랄까요? 임 실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혜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정혜는 협탁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제가 애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쉽게 줘서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정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다음 날 오전 법무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정혜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았고 임 실장이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위임장 취소, 재산 기부 동의, 유언장 작성 순서로 진행됐죠. 정혜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권한 취소, 계좌 관리 권한 취소, 회사 지분 이전 동의 철회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이어서 유언장 서류가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 의료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지분은 직원들에게 균등 분배하고 부동산은 전부 매각해서 기부금으로 전환한다고 적혀 있었죠. 아들 도훈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공증은 내일 공증인을 모시고 와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법무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임 실장, 영상 메시지 촬영 준비해 주세요. 임 실장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삼각대에 휴대폰을 고정시키고 각도를 맞췄어요. 정혜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임 실장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정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훈아, 민지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겠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거짓 사망 소식을 냈지.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너희가 내 수술날 두바이로 떠난 것, 상속 얘기만 한 것, 장례는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한 것 다 알고 있어. 이제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고.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전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어. 너희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너희를 더 이상 망치지 않는 것. 정혜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임 실장이 녹화를 멈췄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돌려 해가 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임 실장. 네, 회장님.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윤정혜라는 한 사람으로요. 임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식사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환자 보호자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훈과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간의 두바이 여행으로 피부가 그을려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면세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민지가 하품을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임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병원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두 사람은 공항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도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아마 병원 장례식장이겠지. 민지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검은색 재킷을 챙겨 입었어요. 1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임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도훈이 손을 내밀었지만 임 실장은 악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위로 올라가시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몇 층이에요? 임 실장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층이었어요. 특실 병동이었죠. 도훈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임 실장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침대에 정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들어와.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훈이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지도 따라 들어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혜가 창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수술은 성공했어. 내가 직접 임 실장한테 거짓 사망 소식을 내라고 했지. 정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너희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정혜가 테이블 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임 실장이 화면을 조작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금 가봤자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는 어차피 일주일 뒤에 해도 되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정혜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바이 호텔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상속세 계산하는 소리, 부동산 처분 계획 세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녹음이 끝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이 입을 열려다 정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두바이로 여행을 갔지. 민지가 울먹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눈물도 소용없어. 정혜는 책상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위임장은 취소했어. 너희가 받아간 모든 권한은 이미 무효야.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지. 정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내 전 재산은 장학재단과 의료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했어. 민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저희는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너희한테 다 해줬어. 유학비, 사업자금, 집, 차, 며느리 병원까지. 정혜가 도훈을 내려다봤어요. 너희가 내게 바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잖아.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임 실장을 쳐다봤어요. 임 실장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도훈과 민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임 실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가라니까. 민지가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훈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주차장에서 도훈과 민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정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혜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거 맞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임 실장.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임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도훈과 민지는 막막했습니다. 위임장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이미 각종 투자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30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유치했고 회사 지분을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효가 된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님, 담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데요. 어머님 명의 부동산이 전부 매각 예정이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도 병원 대출 독촉 전화에 시달렸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께서 위임장을 취소하신 건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들은 그 위임장을 근거로 이미 투자를 유치하셨죠? 30억이 넘는 금액을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취소될 위임장을 담보로 돈을 받았으니까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건 저희가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못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도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30억 규모의 사기 혐의였습니다. 민지의 성형외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운영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죠. 한 달 후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투자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재판정에서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자마자 각종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도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검사가 계속 이어갔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위임장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쳐 보였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투자금을 사용했죠.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도훈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어요. 6달 후 교도소 안 도훈은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회장 아들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임 수감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빨리 안 해? 도훈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도훈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옆 수감자가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오후 면회 시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어머님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연락처도 바꾸셨고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집은요? 강남 아파트는요? 매각됐습니다. 기부금으로 전환됐어요. 도훈이 책상을 쳤어요.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하늘만 보였어요. 여자 교도소,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옷을 재봉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밤이 되면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두바이 해변, 호텔 발코니, 명품 가방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작은 사무실. 정혜는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재단 이사들이 박수를 쳤고 정혜가 마이크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이 재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 실장이 첫 장학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10명 전원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었어요. 정혜는 장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임 실장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전 회장 아들 부부 투자 사기로 실형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정혜는 신문을 잠깐 보고 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임 실장이 물었어요. 슬프죠. 정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정혜는 책상 위 사진틀을 봤어요. 장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 아이들이 제 자식이에요. 이제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1년 후 전남 여수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닷가 근처에 햇빛 식당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정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던 시절처럼요.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주황빛 아침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6시가 되자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침 먹으러 왔어요. 70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정혜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전 회장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백반 맛집 맞죠? 젊은 커플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앉으세요. 정혜가 물수건을 내오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고등어 정식이랑 된장찌개 정식 주세요. 네, 금방 나올게요. 주방으로 들어가 생선을 굽고 찌개를 끓였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홀 청소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죠. 벽 한쪽에는 장학재단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임 실장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재단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임 실장, 이제 회장님 소리 그만해요. 그냥 정혜 씨라고 불러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임 실장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올해 장학생이 50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정혜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의료지원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다행이네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습니다. 임 실장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웃는 모습이었죠. 이거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혜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후회 안 하시죠? 전혀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임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훈 씨 소식은 들으셨어요? 정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다음 달에 출소한다고 하더군요. 연락하실 건가요? 아니요. 정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저녁 5시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여행 온 가족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주인장이 8순이라던데 진짜예요?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 올해 81살이에요. 와, 진짜요? 되게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정혜가 웃으며 밥을 내왔어요. 밤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혜는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9시 모든 정리를 끝내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이 하늘 가득 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 어린 시절 사진은 없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했죠.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삶이 행복했어요. 회장이 아닌 사람 윤정혜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주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네, 금방 나올게요.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와의 추억들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새로운 가족들이었습니다. 식당을 찾는 어르신들, 장학재단의 학생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들이요. 이제 됐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정혜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회장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사람 윤정혜로요. 햇빛 식당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앞치마 끈을 고쳐 묶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밤 냄새가 식당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을 살짝 두드렸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꽃부인네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꼭 안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